어렴풋이만 알고 넘어갔던 세상의 여러 뉴스들,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식 쌓는 소식, 지혜 쌓는 대화, 지소지대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지소지대 진행 맡고 있는 기계 좋아하는 안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경영, 경제, 교육, 사회, 법률, 정치 등 다양한 나름의 전문 분야를 가진 새 청년이 최근 소식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해 대화 및 토론을 통해서 더 깊숙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패널들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델이고요. 이제 현재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이제 MBA 대학원 재학생이기도 합니다. 경영 경제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산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자 하고요. 특히 또 IT랑 전자기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좀 많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청취자분들이 질릴 정도가 된 여전히 취업 중인 변호사 공변입니다. 그래도 와. 뭐 저 면접 2개 보고 왔습니다. 이제 결과를 딱 아, 기다리는 좋아요. 중이고요. 네. 6월 중순쯤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하튼 저는 올해 변호사 자격증 취득했고요. 각 분야의 뉴스들을 좀 법과 관련 지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 공변이 준비해 주셨죠? 기대해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가르치는 신쌤입니다. 사회적 이슈들을 교육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최대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자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스탠스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여서 그런가 다들 좀 사리시는 멘트를 많이 이렇게 하시네요. 왜 이러십니까, 다들? 무섭기 때문에. 이러자고 만들었습니까? 네? 좀 아,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저는 제가 편파적으로 그렇네요, 얘기할 것 여러분. 같기는 해서. 오늘 주제가 간호법 관련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 이제 벌써부터. 핫 이슈 가져왔습니다. 하드시죠. 이거 아, 요즘에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싸움 납니다. 큰일 그런가요? 나죠. 오늘 또. 싸움 한번 하셔야죠. 칼춤 한번 뭐. 부르시고, 그 실명 까고, 오늘 거는. 제 여자친구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 생기셨죠, 최근에.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간호사 현직이기 때문에. 쉽지 않네. 오늘 좀 사려야긴 하겠네. 살려면. 너네가 하자 했어. 네, 저희가 하자고 했죠. 공변은 계속해서 이제 이거 맞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런 거 조회수 좀 하려면은 간호법 한번 어그로 해야지. 좀 끌어줘야 된다. 그럼 초반에 좀 빨아야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이슈를 그냥 안 다루고 넘어가기가 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간호법에 대해서 법안을 이제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진짜 어렴풋이만 알고 있고 이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게 쟁점인지를 모르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 싸움 나도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요. 그죠? 그쪽에서 싸움 나도. 그러다 보니 딱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다루기 좋은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주제, 저 공변이 준비한 간호법 제정입니다. 이거 아주 핫하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주제인데요, 이거.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주 좀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저는 정보 전달만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정보 전달 다 하고 나면 이 안델이랑 신쌤이 열심히 싸워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끌어내야겠네요. 이 공변의 이 공변이 어그로를 좀 가만히 끌어야겠네. 있을 리 없습니다. 어림없지. 네, 그래서 이제 간호법 제정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에 앞서 아마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해당 관련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인 윤석열 대통령님이 5월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도배가 됐죠. 네. 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서 과도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먼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리고 동조 제4항에 따르면 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어, 법률로서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이제 해석을 간단히 해보면 네, 대통령제를 대표하는 권한으로서 우리 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거부권의 행사가 있으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다시 한번 의결을 해야 되고요. 이때 음, 의결은 요건이 강화가 돼요. 원래는 이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확정이 된다고 보실 수 음, 있습니다. 즉, 이 재의결에 있어서도 찬성이 된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상태로 음. 법률로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는 네, 삼권 그러면은 분립의 궁금한 게 기초. 하나 있는데, 네네네. 네. 이 한 번 통과가 됐던 건가요? 그럼 이미?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회에서 의결에 통과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는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이것은 삼권 분립에 기초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이것은 현재 어떻게 음, 되었는가? 이미 뭐 많은 우리 똑똑한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5월 30일 국회 재표결에서 제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음. 부결되면서 폐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그냥 네네. 그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냥 그 법안 자체가 바로 없어지는 건 줄 알았더니만 그건 아니고 아, 결국 이제 그렇죠. 3분의 2 재투결을 투표를 하는데 네네. 그중에서 3분의 2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은 법안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제가 아는 것과 함께 정리를 해보자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발의를 했고 과반의 네,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독단으로 처리를 했는데 네. 법안을 왜? 네. 왜? 아니 뭐 아, 일단 뭐 그렇고요. 법안을 네네. 공포하는 대통령은 그 법안을 거부할 수가 있고 그 거부권이 그렇죠. 행사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과반은 되지만 그 정도 3분의 2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부권이 행사가 됐다. 네, 통과가 안 됐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이해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 이 거부권 자체가 대통령의 네. 입맛에 안 맞는 법안이 채택되는데 이제 허들을 굉장히 높인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대통령의 입맛에 안 맞는 법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왜냐면 이제 아, 우리나라 아니 대통령은 뭐, 네. 네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음,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 입맛에 안 난다기 조심하세요, 다들. 그 안대리가 논란되는 발언 몇 개 했거든요. 뭐, 날치기 아, 통과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번 날치기 하셨고, 통과라는 게 거의 뭐, 네. 뭐 네, 나와 있는 저는, 사실이기 저는 때문에, 가만히 네. 있겠습니다. 어, 네,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유가 저희, 존재할 수 이거 있고요. 마지막 위에서 방송인가요?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오늘부로, 어그로를 끌죠, 오늘부로 폭파되는 건가요? 여러분. 네. 이 아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에도 읽었었지만 과도한 의료계의 갈등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음,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고요. 네네. 그쵸. 네, 이게 입맛에 맞지 않아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넘어가세요, 뭐, 넘어가세요. 네. 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죠. 네, 야, 넘어가세요. 아찔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간호법 제정은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좌절된 간호법이지만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고 각각 찬반의 근거는 어떤지에 대해서 가능한 드라이하게 음,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간호법 제정의 역사인데요.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음, 이 간호법 논의가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음, 2013년 6월 27일 간호사 단체가 정부의 간호조무사가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로 진급한다는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최초의 간호법 제정 집회를 했습니다. 또한 음, 국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간호사 배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OECD라고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음,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은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을 했죠. 음, 그렇게 이제 이 위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얼마나 적길래 이렇게 노동 환경이 음,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건 음, 2020년 기준 통계인데요. 왜냐면 모든 통계가 매년 나오진 않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 전체 간호 인력, 이것은 이제 간호사랑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인력인데요. 이것은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OECD 평균인 9.7명보다 약 1.3명 정도가 적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중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그러니까 순전히 간호사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4명으로 OECD 평균인 8.0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간호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환자의 수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그만큼 간호사분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또 근무 음, 환경이 점점 열악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간호사라는 직업은 퇴직률이 매우 높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이내 퇴직자, 이제 이 5년 이내 퇴직자라는 얘기가 입사를 한 후로 5년 이내에 그 음, 병원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2020년 5년 이내 퇴직자는 서울대병원이 76%, 충남대병원이 허허허. 90%,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92%로 퇴직한 오, 간호사 중에 대다수가 취직으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 이 신규 간호사들의 심각하네. 퇴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신규 간호사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기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 기존의 간호사들 역시 업무 강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일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업무 강도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이제 간호사로 재직하는 분들과의 연이 좀 있단 말이죠. 음, 깊은 연이 있죠. 아무래도 네.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듣잖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네. 얘기를. 그러다 그쵸?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입장만을 들었을 때는 꼭 간호법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 간호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음, 좀 예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음, 실제로 얘기를 음, 들어보면은 엄밀히 간호사에게 배정된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간호사들이 음, 떠안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음.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에서 이제 병장이나 상병들이 이제 일병이나 이병들한테 되게 업무를 짬 때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본인들의 법적으로나 본인들이 배운 업무가 아닌데 그 네, 음, 간호사들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습처럼 이렇게 굳어버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굳어버린 악습 같은 부분부터라도 조금씩 어떤 방향으로라도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그렇게 지금 위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업무, 뭐랄까, 짬 맞은 업무가 누군가의 다른 이제, 직업이랄까요? 의사나 아니면 뭐 이제 물리치료사라든지 그쪽에 이제 원래 고유의 영역이었는데 간호사가 이제 대체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진짜 인력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죠. 병원 내 병상당 이, 뭐 최소 간호 인력 기준이라든지 평균 환자 수 기준에 대해서 뭐 최소 간호 인력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병원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인원의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강제하면은 사실 쉽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보면은 옛날에 의사 늘리려고 했을 때도 뭐 의사분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던 것처럼 왠지 이렇게 그냥 간호사 자체의 수를 늘리는 것도 간호사분들도 그냥 쉽게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또 이슈가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그 의료인들이 만드는 이슈도 있지 않나. 자체적으로 만드는 이슈도 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음, 같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법 제정의 논의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은 처음 시작됐다는 음,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국회 법률안 의안번호 제212-0877호인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 중 핵심을 살펴보면서
각 핵심 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제가 이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가능한 쟁점이 크게 됐던 부분, 즉 이렇게 찬반이 확연하게 갈린 부분들을 위주로 가져왔어요. 우리는 네. 왜 이게 도대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 음. 것인지가 궁금한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제1조는 간호법 제정안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 이 사실상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 간호법 제1조는 이 지역사회라는 단어를 포함을 했죠. 네. 이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대표 주자는 당연히 대한의사협회고요. 그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향후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나서게 될 근거가 될 수 있다. 음. 제1조인 목적 조항에 위와 같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둔 것이고, 이를 통해 간호법을 일단 제정한 후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독자적인 기관 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음. 했습니다. 이제 또 보면은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보장하면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 없이도 방문 간호센터, 케어 코디네이터 센터를 개설해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고, 즉, 이 병원 등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세우지 못할지라도 이 지역사회 속의 요양기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클리닉들을 개설을 해가지고 네. 병원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를 표현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현행 의료법을 우회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찬성 측 대표는 당연히 대한간호협회고요.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네.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 음. 다른 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을 들어보면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똑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한다는 것이므로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없다. 또한 간호사는 이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실제 근무 현황을 반영해서 그냥 간호법에 종합적으로 명시를 한 것뿐인데 이게 왜 다른 직역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둔갑을 하는 것인가? 음. 또한 간호법의 특별한 개설 권한에 대한 규정도 없으므로 음. 추후 개정을 해서 개설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주장은 타당한 반대 논거라기보다는 그저 개정에 대한 우려이며,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영역을 침범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낸 것인데요. 두 분은 일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호법 제1조가 추후 간호사의 독자적인 기관 개설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장 위 두 주장만 딱 들어봤을 때는 솔직히 대한간호협회가 개원에 대한 의사가 없다라고 명확히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를 법적으로 더 깊게 들어봐야 하겠지만 뭐 해석의 여지나 이런 게 또 있겠지만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은 설득력이 솔직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논쟁을 펼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맞겠다라는 추측을 한 것이고, 한쪽은 명확히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제가 법알못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한쪽은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우리는 원래 하던 일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 너네 안 할 거잖아. 안 할 거니까 솔직히 나중에 말 바꿀 거잖아. 그러니까 안 해줘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일단 신쌤의 얘기에 대해서 간호협회가 이렇게 얘기했죠.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다. 그 뜻인즉 아까 위에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도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당연히 못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문 간호센터,
케어 음, 코디네이터 센터, 요양기관, 클리닉 음, 등등의 이제 의료기관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은 독자적인 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의료 업무를 병원 밖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호협회도 우리는 의료기관은 안 세울 거야 라고 하지만, 음, 의사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너네 의료기관은 못 세우지, 불법이니까.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 세울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음. 아니, 저는 법이라는 게 이렇게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인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아니, 주식도 좀 창의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네. 전장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토탄 스노볼, 가격이 스노볼. 오르겠구나, 뭐 이런 아, 창의성이 좀 필요한데, 이쪽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그건 좀 왜 AI가 느꼈고, 필요한 것인가? 참. 아니, 근데 전 사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차라리 간호사들의 개원이 가능하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찬성을 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사실 아, 얘기 사실 예, 들으면 좀 그래요. 예.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 또는 의료 인력, 그리고 이제 지역 의료기관 부족으로 발생되는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가격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 가격이 음, 진짜 이 의료 수가라 그러나요? 그 진료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진짜로 거기를 이제 먼 곳까지 찾아가고 그 시간도 네. 사실 결국 비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아과 그런 이제 오픈런 그 음, 같은 게 있죠. 사람들이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 오픈론 진짜 그거 음,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뭐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센터를 열고, 의료센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케어센터 뭐 그런 걸 열어가지고 그런 수요를 좀 충족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차라리 더 깔끔하게 오히려 간호사들의 개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안대리의 이제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그게 사실 네. 아까 이제 위에 이게 법이 이렇게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이냐 하면서 또 신쌤도 이제, 아니, 간호협회가 개원 안 하겠다는데 왜 의사협회 음, 너네가 그렇게 뭐 미리 나서서 난리냐, 나중에 개정한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이 간호법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음, 생각을 두 분이 가지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음, 사실 간호법의 거의 메인 목적 중 하나가 네. 독자적인 기관의 개설입니다. 음, 간호사분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제1조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관을 개설할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것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이제 소위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음, 독자적인 기관 개설하려고 근거 만들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게 이분들의, 맞다. 그렇죠, 목적이 의도가 맞다. 그거니까. 그렇죠.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 거고, 이제 아까 음, 안대리가 말씀해 주신 그런 음, 지방의 소위 이제 소외된 지역에 음, 그런 의료가 더 많이 퍼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 더 나아진다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니겠냐라는 음, 의견에 대해서, 이게 간호법 제정에 찬성을 하는, 즉 간호사가 독자적인 기관을 개설함에 찬성을 하는 입장의 음, 대표적인 논거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의료 접근에 대한 기회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의료 음, 서비스의 질 자체가 하락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의사가 음, 직접 진료를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일도양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의사분들은 공부도 6년이라는 기간, 오랜 기간을 하고요. 또 1년의 음, 인턴 과정, 5년의 레지던트 과정, 이런 긴 네.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정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증상이 되게 여러 개의 병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뭐 그냥 감기일 수도 있는 거고, 폐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음, 암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쉽게 캐치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거는 한번 이제 잃어버리면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간호사도 잘할 수도 있지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하는 게 음. 정말 맞다고 생각하냐라는 것이 이제 의사협회 및 반대 입장의 주된 논거이고요. 그 주장도 확실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저는 네. 사실 여전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의 개원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의사들이 상급 의료기관의 이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네. 간호사들이 뭐 일반적인 제너럴 케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의사들의 고급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어려운 진료 과목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그 의사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가 항상 진료를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일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네. 간호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케어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진료들이 많이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약간 그런 거죠. 뭐 우리가 감기 예. 걸려서 감기. 이거 누가 봐도 감기야. 누가 봐도 네. 감기야. 그래. 감기야. 그래서 나는 음.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의사 사실 안 그래. 봐도 돼. 맞아. 네. 그냥 약만 줬으면 좋겠어. 그냥 약만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약사가 가가지고 저 감기 걸렸는데 처방되는 약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꼭 진짜 가서 한 30초 앉아있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칙, 자, 약 드릴게요. 가세요. 이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 거를.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냥 진짜 케어센터 그런 데서 처리하고 처방 받고 그럴 수 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물론, 진료 네, 어플 써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네, 전화하면은 그냥 네. 뭐 감기 증상 있으세요? 네. 하면 약 그냥 택배로 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약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좀 제너럴 케어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두 분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제 의견 없이 정보 전달만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어, 조항으로 살짝 넘어가 반박을 안 보고자 하신다는 건 합니다. 결국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거 아니신가요?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죠. 법률이라는 건 굉장히 엄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하지 어, 않았다 해서 그것에 반대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안 넘어오네요. 어디 지금 어림없지. 네, 네,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네, 쟁점이 된 다음 조항은 제5조입니다. 이 간호법 네, 제정안 제5조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내용을 살펴보자면 제5조 1항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서 이제 주로 검정고시를 뜻하겠죠. 이 네,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7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 5조의 1항에 각 호 중에 이제 조금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제가 추려가지고 굉장히 요약을 많이 한 상태인데요. 네, 그걸 이제 한 문장으로 줄여보자면, 즉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한정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네, 대해서 또다시 찬반의 의견이 나뉘는데요. 먼저 반대측 주장 들어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음, 반대측 이번 의견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인데요. 이 간호조무사로서 학력을 높이지 말고 간호사가 되라? 간호 인력이 간호사로만 충원된다면 다른 직역들이 도대체 왜 만들어지나? 이는 독선적인 음, 생각이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교에서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본인의 선택이 법적으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학력을 제한하는 직업은 간호조무사가 유일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오, 이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언급을 했고요. 네, 이로써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법의 제정에 반대함을 알 수 있죠. 음,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으로 개정하자는 이제 국민의힘 당의 중재안이 있었고요. 네, 보건복지부 조규영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음,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음,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편입 과정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음, 이 간호조무사가 이 아까 간호법 5조에서 보듯이 음,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이제 단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까 이따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전문 대학교나 이제 대학교에서 간호조무사과를 만들어서 그 네. 간호조무사과를 나온 사람들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이 간호법 제5조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간호조무사를 학력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거는 음. 어 조금 섣부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도 굉장한 직업의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조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고요. 이 5조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의 주장, 즉 간호협회겠죠. 대한간호협회의 네.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음. 국제대학교가 간호조무사학과 2년제 과정을 만들었었고요. 여기 네.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시험 권한을 주지 않으며, 즉 고졸한 뒤에 간호학원 1년을 다니지 이 2년제로 진학할지 말 것을 권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자격증인데 전문대까지 다니면 자격증이 남발되고 사회적 자원이 낭비라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학원 1년 음. 다니면 그 뒤에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데, 굳이 이 네. 간호조무사 학과를 만들어서 2년제 과정을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음. 또 학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낭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음. 그래서 결국 2014년에 해당 학과가 폐지가 됐고요. 그 음. 당의 간호조무사 학과, 이제 간조과라고 부르는데요. 간조과를 졸업해서 인생의 2년을 결국 졸업생들은 허비하게 됐잖아요. 네. 이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헌재는 오호. 2016년에 간호조무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어. 그 근거로 음. 간조과 설립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음. 원고는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며 간접적, 반사적 결과이므로 인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음. 이제 여기서 헌재의 위헌 판단, 죄송해요, 합헌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권의 침해가 위헌의 여부가 문제되는 법 등에 의해서 직접적인 침해가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합헌 판단이 났던 의료법 조항은 음. 단순히 그냥 그 조항에 의해서 너네 기본권이 간접적 반사적으로 침해가 됐을 뿐이지 그 법 조항이 음. 너네는 절대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어 라고 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제가 거의 여기서 헌법재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음.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 간호학과 외 간호조무학과가 추가로 설치가 되면 같은 학교급 안에서 학과 간에 위계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면 음. 간호학과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공부하는 내용도 그렇고 간호조무학과보다 조금 더 학업이 어렵다거나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계가 음. 생긴다는 점을 우려를 한 거고요. 2년제 간호조무사학과가 허용이 되면 채용 시장에서 2년제를 선호하지 당연히 고졸 간호조무사들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음. 기존 양성기관, 뭐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과가 있는 특성화고라든가 음. 간호학원, 뭐 직업교육계 이런 등등의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즉 음. 한마디로 이것 역시 사회적인 자원의 낭비다라고 얘기를 음.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찬반의 의견을 가능한 양쪽의 입장을 제시를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보았는데요. 뭐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의견을 갖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일단 우선 두 번째 쟁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의 상한을 만드는 법안을 만든다는 게 사실 전 네, 직업에 대해서 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누구든지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 그렇죠. 불필요하게 초과적인 교육을 조장해서 간호조무사학과가 문제라고 말을 한다면 그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많이 채용하는 법안을 만들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간호조무사로서 채용이 용이하게 만들면 불필요한 초과 스펙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 고등학교 졸업 출신 간호조무사와 2년제 대학교 출신 간호조무사가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네, 그 2년제 대학 출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경쟁이 네,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냥 간호조무사 그 학과 자체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그러다 음,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간호사를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이제 네. 네,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듣고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네. 나왔던 부분들 보면은 그 첫 번째 쟁점 부분이 이제 그 간호사들이 그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였고 두 번째는 이제 간호조무사 관련한 네. 사항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법안이 이게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네.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직장에서 어렵고 이제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나온 건데, 네네. 어, 이 쟁점들만 보면은 그거하고는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만 그 문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은 다들 뭐 큰 문제 없이 인정을 하고, 그 간호조무사에 대한 이슈 또는 이제 그 간호사의 단독 개원에 대한 이슈가 진짜 쟁점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 좀 떼놓고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아, 먼저 일단 다른 네. 조항들 이제 간호법 제정안에 다른 조항들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총 31조였나 29조까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하게 되면은 네네네네. 아, 제가 한 그죠. 4주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가지고 네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들을 음, 위주로 가져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된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예를 들어서 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음, 초반에 이제 신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간호사분들께서 뭐 의사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 뭐 예를 음, 들자면 음, 음. 대표적으로 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성형외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집도해야 되는 수술을 간단하니까 음, 그냥 간호사에게 시켜서 간호사가 하게 만든다거나 하다 네. 보니까 이제 간호사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고 그 원래 음, 본인이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음, 생겨서 이제 간호사가 담당할 의료 업무를 명시하는 음, 그런 조항도 있었고요. 이렇듯이 이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많은 조항들이 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안대리가 말씀해 주신 그런 쟁점이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빼놓고 뭐 의결을 할 수는 없냐? 아니면은 그것만을 빼놓고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냐? 이것에 대해서는 음, 우리 헌법 제53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항이죠. 근데 그 제53조의 제3항을 살펴보자면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음, 법률안은 거부를 할 거면 그냥 그 전체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를 해야 되고요. 음, 수정 거부라고 많이 하는데 이 수정 거부는 우리 헌법에 이제 대놓고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헌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단순히 간호법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실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 52시간이라는 제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엔 아주 푹 쉬는 이런 사회적 근무 환경도 처음에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는 이게 사실 시행된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맞아요. 처음 우리 몰토 나왔을 때는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 이거 빨갱이 주장이다. 막 이런 얘기가 진짜 실제로 음, 나왔었고 대한민국 음. 그렇게 일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로 손을 꼽힌다고 하고 음, 이를 위해 계속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목소리들이 있듯이 그로 인해 결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듯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 살기 좋은 환경, 더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해오던 대로 해. 이건 뭐 원래 해던 하니까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음, 따라서 음. 간호법이 당장의 급진적인 의견이어서 시행이 되지 못했더라도 업무 강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아까 얘기 들어보면 퇴사율이 막 8, 90%까지 그렇게 신입들이 찍힌다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묵살을 하고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더 건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사실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 저는 이 간호법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이권 다툼의 폐해의 냄새가 굉장히 짙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럼요. 그런 어. 생각을 아니 했어요. 이게 이 법안이 그 통과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요. 그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도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뭐 간호조무사들도 사실 완전히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고 음, 또한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뭐랄까요,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한 그, 어, 국회의원들, 그것도 사실 정말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그 부분이 쟁점이었고, 이게 마이너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고서는 통과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까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제대로 된 논의를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제가 봐도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쟁점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제대로 좀 정리가 되고 빨리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게 참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네, 오늘 뭐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간호법에 이제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또는 이제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네, 조항들 중에 첫 번째 이제 국민들이 간호사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부분이 네,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네. 번째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제한을 둔다. 그 부분이 또 두 번째 쟁점이었던 걸로 그렇죠. 네.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찬반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네, 이익단체들 간의 다툼이 너무 지금 이 법안의 제정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까 1조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기관을 개설함에 있어서 의료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라면, 그렇다면, 음, 오케이. 의사 수를 지금의 3배로 늘린다. 그러면 그치, 저는 수요 공급의 문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의료 시스템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주장한 것이 대한의사협회이니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변호사 사회가 사법고시 시절에 비해서 훨씬 많은 변호사를 연간 배출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네,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이런 소송이나 법적인 이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고 지방에도 굉장히 많은 변호사가 배치가 되어 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개선 방안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서로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뒤처지고 개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아쉬움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좀 재미도 있었지만 뭔가 논의가 되게 하이 퀄리티가 된 것 같아요. 점점 저희도 뭔가 이 방송을 한다는 것에 좀 더 익숙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좀 좋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과 한국 경제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 관련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 뉴스가 그렇죠. 어떻게 한국 경제에 영향이 되는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렴풋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